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퍼스트펭귄 건강운동관리사 합격을 위한 이번 시간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치러진 건강체력평가이고요. 전반적으로 이번 건체평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난하게 나올 만한 문제들이 다 나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역대 기출문제에서도 꼼꼼하게 여러분들께서 잘 유형을 파악하시고 정리를 잘 하시고 그냥 반복학습을 하셨다면 무난하게 점수를 챙기고 넘어가셨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건체평에서 가장 여러분들께서 까다로워하시는 파트가 이제 통계 파트인데요. 통계 파트 또한 기출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 뭐 정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 아니 계산 강의 특강을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난하게 웬만한 점수는 다 여기서 챙겨가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한번 가보시죠. 네, 여러분 1번 문제입니다. 자, 규칙적인 저항성 트레이닝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건강상의 이점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고혈압 환자의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 네, 이거 맞는 표현이죠. 자, 니은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킨다? 아니죠. 인슐린에 어떻게 보면 이제 민감성을 증가시킨다. 요게 조금 더 맞는 표현일 것 같고요. 저항성을 쓴다라고 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된다. 요게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니은은 틀렸네. 자, 디귿 근육량 증가로 인해 안정시의 대사량이 감소한다. 아니죠. 근육량이 이제 증가했으니까 안정시 대사량이 이제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얘도 이제 틀린 표현. 골다공증 환자의 골량 손실을 예방하거나 지연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죠? 맞는 표현입니다. 기억, 리을,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무난하고 여기서 틀리면 큰일 났다. 그쵸? 자, 2번 보겠습니다. 국민체력백 문제가 나왔네요. 자, 검사 방법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유소년기의 근지구력은 윗몸 말아 올리기였습니다. 맞고요. 청소년기의 민첩성은 T월. T월 같은 경우는 이제 협응성을 보는 거죠. 청소년기 민첩성은 이제 일리노이 검사 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 되겠네요. 성인기의 유연성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어르신기의 동적 편의성 의자에 앉아서 삼미 돌아오는 거 삼미 TUG 요게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운동 참여자들이 체력검사 전에 건강운동관리사에게 한 질문의 내용이다. 체력검사 목적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자, 기억. 자신의 체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다. 그쵸? 이거 맞는 표현이죠. 네. 그래야 내가 체력 검사를 해가지고 지금 내 수준이 어떤지를 파악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니은 12주간 운동 프로그램 참여 후 체력 변화와 운동 효과를 확인하고 싶다. 그쵸? 사전 사후 그 검사를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참여한 프로그램이 나한테 얼마나 큰 이점을 줬는지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관절염이 있어서 운동을 안전하게 실시하기 위한 체력 수준과 제한 요인을 확인하고 싶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죠. 내가 관절염이 있는데 내가 어느 정도의 강도에 어느 정도의 시간 부활해가지고 운동을 해야지 궁금하다 하면 이제 체력 검사를 해가지고 판단을 하겠죠. 자, 리을입니다. 체력 검사 결과를 통해서 운동 참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동기 얻고 싶다. 그쵸? 모티베이션 얻는 거, 나의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거, 그쵸? 이런 것들도 다 체력 검사의 목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운동 관련 위험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 젊은 운동선수에게는 운동 관련 급성 심장사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젊은 운동선수한테서 이 돌연 심장사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표현이 되겠네요. 자, 니은 근골격계 손상 위험은 일반적으로 체력 수준이 낮을수록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그쵸? 체력이 낮으면 이 사람이 이제 신체 활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어떤 그 근골격계 손상에 대한 위험이 더 훨씬 높다라는 거죠. 이 반비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표현이다. 디귿 운동 관련 급성 심근경색은 근골격계 손상보다 더 흔하게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급성 심근경색은 그 근골격계보다는 조금 덜 발생하죠.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거에 비교하면 않는다라고 봅니다. 보통 근골격계 손상이 운동하면서 더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얘는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리을 중강도의 규칙적인 운동은 돌연 심장사와 급성 심근경색의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죠?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답은 니은 리을 3번이 되겠네요. 네, 여러분 다음 문제입니다. ACSM 건강체력 측정평가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신체 구성 측정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나열된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가 조금 건체평의 킬러 문항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ASSM 정규 강의에서 이미 이 수중 체중 측정법과 최적 변동 기록법에 대해서 원리를 다 숙지를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문제도 무난하게 풀고 넘어가셨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중 체중 측정법은 신체 용적을 결정하는 아르키메데스 원리에 기반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그 아르키메데스가 뭐예요? 그 목욕하다가 유레카 외친 사람이죠. 그렇죠? 목욕을 할 때 내 그 무게만큼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그 부력이라는 거를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물에 잠긴 물체가 그 밀어낸 물의 무게만큼 위로 떠받치는 힘이 존재하더라. 그게 바로 부력이더라. 라는 거를 발견한 사람이 아르키메데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그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밀도가 굉장히 낮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에 뜹니다. 근데 근육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굉장히 이제 크기 때문에 물에 가라앉죠. 그래서 체지방률이 높은 사람들은 그만큼 물에 잘 뜨기 때문에 부력이 더 이제 크게 작용을 하게 될 거고, 그만큼 수중 체중이 더 낮게 측정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근육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에 가라앉기 때문에 이제 부력이 더 적게 작용을 해서 수중 체중이 더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이제 원리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력이라는 거 자체가 우리 몸 안에서는 그 가스량이랑 굉장히 이제 연관이 있겠죠. 공기량과. 우리가 숨을 다 완전히 내셔도 폐에는 남아있는 그 잔기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부력에 좀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은 잔기량이 될 거고, 니은 볼게요. 위장관 내에 보기를 보면 가스 아니면 음식물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부력이라는 게 이제 가스, 공기의 양, 요거랑 이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보다는 이제 가스가 더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에는 이제 가스, 위장관 내 가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요게 이제 맞는 표현이 될 거고요. 최적 변동 기록법은 뭐였죠? 우리가 어디 그 방에 공기가 가득 차 있는 이제 방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들어간 만큼 공기가 이제 밀려날 거예요. 그 공기의 양을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우리의 그 몸에 있는 그 신체 밀도를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밀어낸 공기의 부피를 측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최적 변동 기록법은 보일의 법칙에 따라서 모의 변이를 평가해서 신체 용적을 측정한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요거는 이제 공기의 변이를 측정을 하게 되는 거겠죠? 내가 들어가서 밀어낸 그 공기의 양, 그 공기의 부피를 측정을 해가지고 내 신체 밀도, 그렇죠? 체밀도를 이제 최적을 추정하는 그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일의 법칙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PV는 nRT라고 해가지고 이 n이나 r 요거는 이제 상수가 되죠. 일정한 그냥 상수이고, 온도가 일정할 때, 이 온도가 일정할 때 이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 관계이다. 요게 이제 보일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어낸 그 공기의 부피, 그쵸? 이 부피를 알고 나의 체중을 알면 밀도를 구해가지고 이제 체지방률을 구할 수 있다. 요게 이제 그 최적 변동 기록법의 어떤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잔기량, 가스, 공기가 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입니다. ACSM 12판에 따른 운동 참여 전 선별 알고리즘. 그쵸? 이거 거의 앞부분에 나오는 부분이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규칙적으로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쵸?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 규칙적인 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제 나눴었고, 질환과 증상의 유무를 이제 나눠가지고 그때에 따라서 의료적 승인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나누는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질환이 없고 증상도 없을 때 경우가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질환은 있고 증상은 없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에는 질환의 여부와 상관없이 증상이 있을 때, 그쵸? 였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적 승인이 필요가 없었다. 그 다음에 질환이 있을 때는 의료적 승인이 필요했다.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의료적 승인이 필요하다. 규칙적인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질환 증상이 다 없으면 의료적 승인 필요 없습니다. 질환이 있을 때는 의료적 승인이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고강도 운동을 했을 때는 의료적 승인이 필요하다.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필요하다. 요게 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규칙적인 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으며 질환이 있대요.
징후는 없대요. 그러면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에 해당이 되죠? 이 부분이죠. 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고 진료하는 있으나 증상은 없다. 그러면 이제 의료적 승인 없이, 자, 요거는 이제 저강도 수준이죠. 30에서 39% VO2R이니까 저강도 수준의 운동을 실시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규칙적인 운동에 참여하지 않으며 심혈관 대사성 신장 질환 관련 증상 징후가 없는 사람은 의료적 승인 없이 RPE의 9에서 11이니까 이것도 이제 저강도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맞는 표현이죠. 그렇죠? 여기 보면 규칙적인 운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고 질환이나 증상이 없다. 그러면 의료적 승인 필요 없다. 요게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3번, 규칙적인 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질환이 있으나 징후가 없는 사람은 의료적 승인 없이 4059. 그쵸? 요거는 이제 중강도였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 여기. 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고 질환은 있으나 증상은 없을 때는 중강도 운동은 이제 의료적 승인이 필요 없다. 지속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인데요. 규칙적인 운동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질환을 암시하는 증상과 징후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의료적 승인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6m 이상은 이제 고강도 운동이죠. 그래서 고강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 의료적 승인이 필요하다. 요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 더 꼬아서 낸 문제이죠. 예전 같으면 이제 뭐 중강도, 고강도 이런 어떤 강도에 대한 거를 딱딱 줬었다면 이제는 이렇게 좀 한 번 더 꼬아서 내는 거죠. 4059, 뭐 3039, 아니 RPE 같은 수치를 줌으로써 너가 정말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에 대한 그 수치들을 다 매치시킬 수 있니? 그런 것까지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조금 더 꼬아서 내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RPE 같은 경우에는 9에서 11이 이제 저강도였죠. 그 다음에 12에서 13이 중강도, 14부터 보통 이제 17 아니면 14 이상부터는 이제 고강도에 해당이 되더라. 그 다음에 저강도 같은 경우에는 30, 39, 그쵸? VO2R 또는 HRR이 해당이 됐었고, 중강도는 40, 59였고, 그 다음에 고강도는 이제 60% 이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매트에 대해서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저강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에서 2.9m, 중강도가 한 3에서 5.9m, 고강도가 보통 6m 이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수치를 여러분들께서 잘 정리를 해 두시고 이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도 잘 정리를 해 두셔서 두 개를 다 매치시켜서 문제를 앞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보기의 체력평가에서 준거지향평가를 적용한 사례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요게 좀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준거지향평가, 그러니까 이 준거라는 거는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준거지향평가는 기준만 넘으면 되는 그런 평가를 얘기합니다. 기준만 넘으면 된다.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 특정 어떤 커트라인만 넘으면 내 점수랑 상관없이 그냥 뭐 1등급이다 아니면 뭐 패스다, 페일이다 뭐 이런 게 이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목표치에 도달을 했는가 그것만 이제 보는 거죠. 타인의 점수가 몇 점이든 간에 내 점수가 더 중요하고 이 타인의 점수는 내 점수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준거지향 평가가 되고 비교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게 규준 지향 평가가 있습니다. 규준 지향 평가. 요거는 뭐냐?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상대 평가예요. 집단 내에서 내가 상위 몇 %인가, 내가 몇 등을 했는가, 그렇죠? 이거는 타인의 순위, 타인의 점수가 내 점수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규준 지향 평가가 되겠습니다. 집단 내에서 내가 그 얼마만큼의 상위 몇 %에 포함이 되는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서열을 평가하는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상위 뭐 몇 %인가 아니면 뭐 1등, 2등, 뭐 3등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규준 지향 평가가 되고 이 준거 지향 평가는 기준, 그쵸? 이 커트라인, 컷오프 라인이라고 하죠. 컷오프 라인만 넘으면 상관없는 거 요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을 봐볼게요. 근지구력 1등급의 기준은 윗몸 일으키기 50개 이상 수행하기이다. 요거는 이제 이 준거 지향 평가에 해당이 되는 거죠. 내가 뭐 60개를 하든 뭐 51개를 하든 나는 어쨌든 50개만 넘으면 1등급이고
타인이 뭐 60개를 하던 70개를 하든 간에 이건 아무런 상관도 없어. 나만 50개 넘으면 나는 1등급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준거지향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 이신미 왕달 참가자 중에서 3위한테까지 이 상을 수여하겠대요. 요거는 뭐예요? 1, 2, 3위를 이 줄을 세우는 서열을 평가하는 거죠. 타인의 그 점수가 내 순위랑도 연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규준지향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 악력 검사 결과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한테 근력 수준 A등급을 부여한다. 그쵸? 요것도 상위 10%? 쭉 줄 세워가지고 잘라가지고 상위 10%한테 그거를 수여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서열을 평가하는 거죠. 얘도 이제 규준지향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리을 6분 걷기 검사에서 400m 이하를 기록한 노인은 신체 수행력 부족군으로 분류를 한다. 요게 이제 기준 준거지향 평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기억 리을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소한 어떤 개념이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준거지향평가, 준거가 기준이거나 컷오프 라인이거나 이걸만 좀 잘 유추를 하셨으면 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보기에 기억 디귿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나열된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요거는 타당도,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되겠네요. 자, 지금 심폐체력 평가를 위해서 이 사람이 트레드밀 검사를 한 거예요. 자, 호흡가스 분석으로 측정한 VO2 max와 트레드밀 검사 점수 간의 상관을 통해서 어떤 타당도를 확인했다. 자, 지금 보면 내가 트레드밀 검사 한 거랑 심폐 호흡가스 분석을 한 VO2 max 값이랑 비교를 한 거죠. 현재 시점에서 다른 어떤 기존에 있던 그런 골드 스탠다드랑 비교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공인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공인 타당도다. 그쵸? 현재 시점에서 기준, 그쵸? 준거, 골드 스탠다드랑 비교를 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 비교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인 타당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 타당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의 영역이 뭐 잘 구성이 되어 있는가, 잘 측정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 내용 타당도는 전문가 평가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델파이 조사라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이 내용 타당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건체평 시험을 내는데 문항들이 다 국체백 문제만 나와. 그러면 이거는 내용 타당도가 좀 낮죠. 그쵸? 건체평은 골고루 다 봐야 되는데 국민체력백 문제만 보겠다? 이거는 내용 타당도가 이제 낮다. 요게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골드 스탠다드랑 비교하는 거는 이제 공인 타당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인이다. 자, 동일한 심폐체력을 평가하는 12분 달리기 검사랑 점수를 비교를 하겠대요. 자, 여러분 12분 달리기는 어떻게 보면 같은 거를 평가하는 검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거를 평가하는 거랑은 타당도가 수렴을 해야겠죠. 같이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수렴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수렴 타당도다. 수렴 타당도다. 같은 거랑 비교하는 거는 타당도가 이제 높아야 되고 다른 거랑 비교하는 거랑은 서로 이 타당도가 이제 낮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렴 타당도가 되겠다. 우리가 결정 타당도라는 거는 뭐였나요? 이 기준 점수,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기준 점수가 잘 세팅이 되어 있나? 요게 이제 결정 타당도였죠. 내가 세팅한 커트라인이나 점수가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거를 잘 결정하고 있는가, 요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기준 자체가 만약에 너무 높게 설정이 돼 있어요. 내가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한 거야. 그러면 되게 능력이 있는데도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사람은 떨어질 수 있겠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결정 타당도가 좀 낮은 거고, 반대로 만약에 너무 내가 점수를 낮게 설정했어. 그러면 아무나 다 이 점수를 다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또한 또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타당도가 또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결정하는 내 점수, 내가 설정한 커트라인 점수가 정말 잘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거를 잘 결정을 하고 있는가, 요게 이제 결정 타당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같은 거를 평가하는 거랑은 이제 상관관계를 보는 거는 수렴 타당도였다. 자, 그 다음에 측정 속성과 검사 방법, 절차는 동일하지만 세부 프로토콜이 다른 트레드밀 검사 점수와의 상관을 통해서 요거는 이제 뭐겠어요? 같은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형 검사죠. 동형 검사.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쌍
쌍둥이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 동일 집단한테 이제 점수가 일치하게 또 나오나? 이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문제지를 하나 이제 만들어서 시험을 봤어요. 내가 한 80점이 나왔어. 근데 또 같은 어떤 쌍둥이 시험지를 비슷하게 시험지를 또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풀어봐 라고 이제 준 거죠. 그랬을 때도 정말 한 80점이 나오나?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뢰도를 보는 거. 요게 이제 동형 검사, 신뢰도, 쌍둥이 검사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뭐 수능이나 이런 거 볼 때도 A형, B형 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시험지를 보잖아요. 요런 게 이제 이 동형 검사에 해당이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동일하게 하지만 뭔가 세부적으로 좀 바꾸는 거.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만드는 이 쌍둥이 시험지를 만드는 게 사실은 되게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뭐 검사 그러니까 측정 항목 이 시험지 내에서 문항의 순서를 바꾸는 정도의 A형, B형을 이제 이렇게 많이 쓰지만 정말 이 A형과 비슷한 B형의 어떤 동형 검사지를 만드는 게 사실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 방법은 사실 잘 쓰지는 않고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적 일관성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사지 한 개 내에서, 그죠? 이 내적으로 오니까 검사지 내에서, 그 내에서 정말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거를 똑같이 잘 측정을 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게 내적 일관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적 일관성은 시험지가 한 개다. 시험지가 한 개고, 이 쌍둥이 검사는 시험지가 두 개를 만든다. 두 개를 만들어서 본다. 요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보기의 특성을 나타내는 참여자의 목표 체중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지금 이 사람이 체중이 80kg인데 체지방률이 30%고 목표 체지방률 25%까지 줄이겠대요. 자, 근데 제지방량은 유지된다고 가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풀어보면 되겠네요. 지금 현재 이 사람의 체중이 80kg이다. 그러면 이 사람의 지금 체지방은 몇 kg이에요? 80에다가 체지방률이 30%니까 요거를 계산하면 24kg이 되겠습니다. 제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 체중에서 체지방을 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가 56kg이 나오겠네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제지방량은 유지를 할 거죠. 제지방량을 56kg로 유지를 하면서 체지방률을 25%로 줄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지방은 25%로 줄일 거다. 체중은 몇인지 몰라. 체지방도 지금 몇인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 체지방률을 X로 놓고 풀면 되겠다. 자, 체지방률을 구하는 방법. 체중은 56 플러스 X가 되겠네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여기다 계산해 볼게요. 56 플러스 X, 체중분의 체지방 X를 곱하기 100분의 X에다가 곱하기 100을 했더니 체지방률이 지금 25%가 돼야 된다는 거죠. 25%로 하겠다. 요거의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왔을 때는 이제 옮겨야겠네. 56 플러스 X분의 X. 100을 이렇게 옮겨서 100분의 25가 되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요거를 X자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56 플러스 X는 4X다. 그럼 이 X가 이제 옮겨가니까 3X가 56이 되고 X를 계산을 하면 계산기를 두들리면 18.66이 나옵니다.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할 거기 때문에 얘를 계산하면 18.7k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X가 18.7이니까 목표 체중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56에다가 18.7을 더하면 답은 74.7, 3번이 나오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네, 요건 틀리면 안 된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10번. 자, 지금 이 사람이 스택 검사를 통해서 최대 산소 섭취량을 추정을 하겠대요. 퀸스 대학 스택 검사를 활용해서 했는데 15초간 심박수가 38이래요. 결국에는 15초간이니까 1분 동안의 심박수는 어떻게 구해요? 60초 동안의 심박수를 구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4를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지금 152 bpm이 나올 거예요. 분당 심박수가. 자, VO2 max 추정 공식을 적용해가지고 여기다가 152를 넣으면 이 VO2 max가 나오겠네요. 그쵸? 그럼 구해볼게요. VO2 max는 어떻게 구한다? 111.33에서 0.42 곱하기 152를 한다. 얘를 구하면 47.49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추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VO2max의 추정값 범위는 지금 보면 추정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SEE 추정의 표준 오차를 적용을 하겠대요. 추정의 표준 오차가 3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3을 넣으면 돼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내가 VO2max를 지금 47.49로 추정을 했는데 여기서 추정의 표준 오차를 고려해가지고 추정 범위를 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ESEE만큼 하겠다라는 거죠. 이 마이너스 ESE가 되겠네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넣기만 하면 돼. SE가 3이니까 결국에는 47.49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6만큼의 추정 범위를 가져가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계산해주면 41.49에서 53.49가 나온다. 어디 갔냐? 그래서 여기가 되겠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정말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추정의 범위를 다 여기서 이렇게 줬기 때문에 이 추정을 한 값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6을 해주면 된다. 10번 간단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국민체력백 악력 측정 결과인데 용어와 값이 바르게 나열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20대, 30대, 40대인데 측정 참여자 수가 달라. 30, 60 10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연령대별 참여자 수를 고려해가지고 평균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 지금 비중, 그쵸? 얘네의 그 비중 에 따라서 집단의 사례수가 다를 때 이를 고려해서 구하는 평균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중평균이 됩니다. 가중평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이거는 뭐 계산이 없이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악력에 만약에 평균을 구하라 라고 하면 이렇게 가중평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네가 총 100명이잖아요. 그쵸? 100명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100명 중에서 30만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0.3 얘는 0.6, 얘는 0.1만큼의 그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곱해서 나눈다. 30 곱하기 0.3 플러스 40 곱하기 0.6 플러스 35 곱하기 0.1 뭐 요렇게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다 하는 거죠. 30 곱하기 30 얘를 그냥 다 곱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 곱하기 60 플러스 35 곱하기 10을 한 다음에 총 몇 명이죠? 100명이었잖아요, 얘가. 그래서 100으로 그냥 나눠주면 됩니다. 요렇게 계산해도 36.5가 나오고 요렇게 계산해도 36.5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그냥 편하신 대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중, 요런 것들을 집단 사례수가 다를 때 고려해서 구하는 평균은 가중평균이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지금 악력평가를 위한 기준 설정에 관한 내용인데 여러분 이 문제가 작년 아니면 뭐 재작년쯤에 그 그림 문제로 한번 나왔었어요. 그거를 이렇게 표 문제로 또 바꿔서 출제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복잡하다고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다 했던 데서 그냥 좀 유형만 바뀌어서 나온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 지금 다 악력을 측정했는데 지금 얘는 3등급 기준으로 이 기준평가 기준을 이제 설정을 하겠대요. 표준편차 방법을 적용하겠다. 뭐 어쩌고 저쩌고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나는 얘네를 그 악력을 측정을 했는데 결국 3단계로 나누고 싶어. 근데 그 범위는 뭐냐면 이 플러스 1.5,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플러스 1.5 요거를 기준으로 나눌 거야 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 뭘 묻고 싶다? 우리 그 표준 정규분포를 그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는 뭐였어요? 평균을 0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만큼의 그 걸음수로 이렇게 이제 곱해서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균이 0이고 자, 여기에 나는 1.5의 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만큼 떨어진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5의 S, 그쵸? 여기 마이너스 1.5S 미만. 그래서 여기를 미흡이라고 둘 거고 여기 사이에 있는 애들을 나는 보통이라고 둘 거야. 그 다음에 1.5S보다는 높은 애들을 우수라고 놓을 거야. 이렇게 이제 보겠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건 뭐예요? 그 Z점수 구하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거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평균이 45, 표준편차가 5래요. 그러면 Z는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눠 썼습니다. 지금 저기 Z값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1.5가 될 거고
원점수가 몇인지는 몰라. 근데 평균은 45고 그 시그마 표준 편차는 이제 5야. 요거를 이제 풀면 됩니다. 풀면 x는 4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7.5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요거를 구하면 37.5 또는 52.5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이제 무슨 말이다? 얘를 그냥 정기분포로 그렸을 때 평균 지금 이렇게 구하면 평균이 지금 45죠. 여기 45고 자 37.5 그 다음에 여기가 52.5야. 그래서 여기보다 높은 애들을 이제 우수, 여기 사이에 있는 애들을 보통 37.5보다 낮은 애들을 미흡이라고 두겠다. 요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기역의 값을 구하는 거죠. 미흡의 점수 같은 경우에는 37.5 미만이 되겠습니다. 37.5 미만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사람이 100분위 75에 해당하는 점수는 3등급 평가에서 지금 100분위 75 같은 경우에는 여기거든요. 점수가 53.5란 말이에요. 53.5는 어디 있어요? 여기 어딘가 있겠네. 그쵸? 53.5. 52.5보다는 높은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수에 해당이 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서 그 기출문제에서 나왔었던 그 그래프에서 나왔었던 그 문제를 표로 바꿔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잘 푸셨던 분이라면 정말 그 숫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나온 경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풀고 넘어가실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악력 측정 결과를 했는데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지금 보면 지금 다 사분위 편차 요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분위라는 개념은 뭐냐면 말 그대로 네 구간으로 사분위 네 개 구간으로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처음 그 1등부터 꼴등까지 다 차례대로 다 세워.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자르는 거예요. 우리가 100%를 4개로 나누면 25%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 25%, 상위 50%, 그 다음에 상위 70%, 75%,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겠죠. 100분위로 이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75%가 될 거고 가운데 그렇죠. 중앙값이 50%, 여기가 25%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4개의 범위로 나눴다니까 그 사분위가 이제 쿼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Q1, Q2, Q3 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요게 보통 25%, 그러니까 하위 25%죠. 요게 이제 Q1, 그다음에 이제 중앙이 Q2, 그다음에 상위 25%죠. 요게 이제 Q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중앙값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100분위를 줬죠. 여기 75%가 있고 50%, 25%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분위 편차를 구할 때 쓰는 그 수치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대의 사분위 범위는 30대보다 5kg 더 크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사분위 범위라고 하면 이 Q1부터 Q3 여기에 값을 얘기를 합니다. 요게 이제 사분위 범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대의 그 Q3를 구해보면 20대는 지금 52죠. 52고 Q1 같은 경우는 37이에요. 30대는 53에서 43이니까 요거를 빼버리면 52에서 37을 빼면 15죠. 20대의 4분위 범위는 15고 3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5kg이 크다. 그쵸? 여기는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사분위 편차의 크기는 20대, 30대, 40대 순이다라고 했는데 이 사분위 편차, 그쵸? 사분위 편차는 이제 QD, 쿼터 데비에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Q3에서 Q1을 뺀 거를 2로 나눈 이 값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계산을 하면 20대 같은 경우에는 2분의 Q3에서 Q1을 빼죠. 그러니까 여기다 쓰자. Q3, 얘가 Q2, Q1이다. 그래서 52에서 37을 뺀다. 2분의 15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7.5. 30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10이었죠? 2분의 10이니까 5. 40대 같은 경우에는 2분의 48에서 39를 빼니까 9. 얘가 4.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대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30대, 40대 순이다. 이것도 이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3번 20대에서 37kg 이하의 값을 기록한 인원수. 자, 지금 37kg 이하 같은 경우에는 25%죠. 그러니까 하위 25%죠. 그렇기 때문에 700명에서 하위 25%, 25 요거를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175 요게 나오겠네요. 이것도 이제 맞는 표현이고 답은 4번인데 4번도 볼게요.
40대에서 48kg 이상의 값, 그쵸? 48kg이니까 이 75% 이상, 그러니까 상위 25%죠? 그렇기 때문에 500명에서 상위 25%만큼이야.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요거 계산하면 125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사분위 개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기출문제에 한번 나왔던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서 잘 정리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문제도 무난하게 풀고 넘어가셨을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만약에 내가 뭐 사분위 범위, 사분위 편차가 기억이 안 나더라도 충분히 4번에서 비율을 또 내가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잘 고르고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 피부두겹 측정법이 나왔네요. 요걸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 복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직 접기, 배꼽 오른쪽으로 2cm 떨어진 곳에서 수직으로 접는다.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 어깨뼈 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직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접죠. 그래서 얘가 틀렸고, 가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각선, 남자 같은 경우 겨드랑이 라인 유두 사이 2분의 1 요거 맞는 표현입니다. 자, 위팔 두갈래근 같은 경우는 수직 접기 맞는데 그 위팔 세갈래근 측정 부위랑 수평으로 1cm 높은 부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측정 부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동일한 지점이 아니라 1cm 높은 부위를 측정을 한다. 그래서 얘는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 리을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SFT 항목별 측정 방법이 나왔네요.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자, 30초간 덤벨 들기 상지 근력 평가하는 검사로 양팔을 모두 검사한 후에 더 큰 반복 횟수를 기록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SFT 같은 경우에는 선호하는 팔, 도미넌트 팔만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 쪽이 더 편하세요? 이거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선호하는 팔만 검사를 한다. 그래서 얘는 틀린 표현이 되겠네요. 자, 2분 제자리 걷기, 무릎, 슬개골, 잔골릉 사이 중간 높이 도달한 경우 유효 횟수로 인정한다. 맞는 표현이고요. 30초간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는 팔걸이가 없는 의자를 사용하고 보조 없이 수행을 합니다. 틀렸네. 자, 6분 걷기, 정해진 코스 가능한 한 멀리 걸으세요. 그쵸? 6분 동안 걸은 총 거리를 기록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옳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니은 리을 3번이 되겠네요. 자, 피부두겹이 또 나왔어요. 자, 그 남성과 여성의 산부의 피부두겹 방정식에 사용되는 그 측정 부위가 있습니다. 그쵸? 그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슴, 그쵸? 이 남자는 가슴, 그 다음에 복부 측정했었고, 그 다음에 그 넙다리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가마사 3번, 이게 바로 답으로 고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 반대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팔 세갈래근, 그 다음에 그 상장골 능이, 장골능 그 상부, 그쵸? 그 다음에 넙다리, 요렇게 재개되겠습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국민체력백 문제가 또 나왔네요. 국민체력백에서 어르신기 2분 제자리 걷기와 같은 체력 요인. 자, 여러분 2분 제자리 걷기는 뭘 보는 검사였죠? 심폐지구력을 보는 검사였습니다. 자, 유소년기에서는 심폐지구력을 어떻게 봤었죠? 그 15미 왕복으로의 달리기로 봤었고, 청소년기에서는 20미 왕달, 성인기 스텝 검사, 요게 4번이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18번 문제입니다. 요게 조금 여러분들께서 좀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운동부하 검사에 나오는 파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뭐 건체평에 나왔으니까 뭐 같이 풀어봐야겠죠. 자, 지금 심폐운동 검사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 전형적 반응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심폐운동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 가스 분석기를 달고 이제 그 하는 운동 검사잖아요. 이거는 내가 지금 그 운동의 어떤 제한하는 요인이 심장의 문제인지 폐의 문제인지를 감별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그 심폐운동 검사를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VO2 그 피크 최고 산소 섭취량 같은 경우에는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 당연히 감소를 할 거고, 심혈관 질환자 같은 경우에도 감소, 호흡기 질환이 있어도 당연히 감소를 하겠죠. 그래서 기억은 이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환기 억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역치라고 하니까 이제 갑자기 튀는 지점을 얘기하는 거죠. 운동 강도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그 환기량이 갑자기 튀는 그 구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체 기능이 저하된 사람한테는 이제 정상으로 이제 나타나고,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 이제 감소를 하게 되고, 이 호흡기 질환이 있어도 이 역치 값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감소하거나 아니면 뭐 또는 정상이라고 하는데, 감소 또는 정상의 패턴을 보인다. 아무튼 증가는 아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은 이제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디귿 호흡 예비량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이제 정말 내가 그 호흡을 할 수 있는 그 남아있는 예비량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운동 제한 요인이 심장인지 폐 문제인지를 감별하는 그 중요 지표인데요.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심장에 문제가 있어. 내가 심혈관 질환자야. 심혈관 질환자.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폐는 정상이야. 폐는 정상이고 심혈관에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호흡 예비량 있죠. 이 사람은 호흡 때문에 운동을 중단하는 일은 없어요. 호흡 예비량은 정상입니다. 단지 이제 그 운동을 멈추게 하는 게 이 숨이 차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떤 심장의 어떤 문제, 펌프 기능의 문제 때문에 멈추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심장이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말초, 다리가 뭐 아파서 뭐 못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멈추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에는 호흡 예비량은 이제 정상이다. 보통 이제 이런 심혈관 질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심박출량이라든지, 그쵸? 심장에서 뿜어내는 그 심박출량 문제, 아니면 뭐 심박수 문제, 아니면 뭐 피로 문제, 요런 것 때문에 이제 운동 중단 기준이 된다. 숨이 차서 하는 게 아니야. 폐가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이 사람은 심장 문제 때문에 운동이 중단이 됩니다. 어쨌든 호흡 예비량은 이제 정상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폐 질환자야, 폐 문제야.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을 멈추는 게 결국에는 이런 COPD 같은 사람들이죠. 숨이 차서 멈추는 거야. 나는 심장은 펌프 기능을 더 할 수 있지만 이 폐의 한계, 그쵸? 폐의 한계. 숨이 차서 검사가 이제 종료가 된다라는 거죠. 저는 도저히 이 호흡이 가빠가지고 못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 호흡 예비량은 뚝뚝 떨어져요. 호흡 예비량은 굉장히 이제 그 감소를 하게 된다. 거의 뭐 30% 미만으로 막 이렇게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자의 이 호흡 예비량은 정상이고, 호흡기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소한다. 요게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얘는 틀렸네. 자, 산소 포화도입니다. 산소 포화도는 뭐였어요? 폐에 산소가 얼마나 있냐, 그쵸? 그 심혈관 질환자 같은 경우도 이게 마찬가지야. 이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심장의 문제죠. 폐는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소 포화도는 정상입니다. 정상이고, 이 폐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제 그 폐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산소 포화도가 뚝뚝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 COPD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적 종료 기준에도 있잖아요. 그쵸? 그 산소 포화도가 80% 아래로 떨어지면 이제 상대적 그 종료 기준에 해당이 될 만큼 그 산소 포화도가 이 폐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감소한다. 요것도 이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옳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은 기역, 리을 2번이 되겠네요. 이게 이제 심장의 문제다, 폐의 문제다, 요런 어떤 특징적인 것들을 잘 알고 계셨더라면 요 문제도 좀 어렵지 않게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조금 건재평에서 약간은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였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19번 문제입니다. BESS 요의 오류 항목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나왔네요. 우리가 요거 이제 그 눈 감고 그 밸런스 테스트 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양손을 잔골릉에서 떼는 경우, 그쵸? 요거 오류 항목이었고, 측정 시 눈을 계속 감고 있는 경우라고 했는데, 그쵸? 이 감고 있는 거는 정상이죠. 눈을 중간에 뜰 때가 이제 오류로 측정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얘는 틀렸다. 고관절 굴곡하거나 외전하는 거, 그쵸? 이 중심을 못 잡고 계속 고관절을 막 움직이는 거, 요것도 오류 항목이었고, 발을 디디거나 비틀거리며 자세가 흐트러지는 거, 그쵸? 요것도 오류 항목이었습니다. 바닥에 지지하는 발 또는 뒤꿈치가 바닥에 붙어 있는 경우, 요거는 이제 정상이죠, 그쵸? 우리가 발이 좀 떨어지거나 발 뒤꿈치를 막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경우가 좀 오류에 해당이 됐습니다. 어쨌든 얘는 아니네. 오류 항목으로 옳은 거, 기역, 디귿, 리을,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그 미국 심폐재활협회 심혈관 질환 위험 분류 기준에 따른
그 평가 기준과 해당 위험군의 연결이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자, 우리가 자심실 박준율이 40, 50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50% 그 초과를 하게 되면 저위험군이다. 요게 이제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5매트 미만 또는 회복기 협심증, 어지럼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과 징후가 나타난다. 자, 여러분 이 증상, 징후 굉장히 낮은 기능적인 어떤 그 운동량에서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 이거 굉장한 고위험군에 해당이 된다. 자, 운동 중에 회복기에 경증에서 중등도, 무증상어혈, ST 분자 2mm 미만 하강, 요거는 이제 좀 애매한 군이죠. 중위험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임상적으로 유의한 우울 증상, 우울증 정말 위험합니다. 요거 고위험군에 해당이 된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나왔던 건체평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보통 이제 건체평 같은 부분은 ACSM만 봐서는 안 되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좀 봐야 할 것들이 많죠. 통계 파트들, 그 다음에 뭐 타당도, 신뢰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어떤 뭐 Z점수, T점수 뭐 이런 것도 이제 봐야 되고 알아야 되고 계산적인 어떤 수학적인 부분들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체력백에서 좀 어떻게 측정을 하고 있는지 그런 파트들도 같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이제 골고루 다 종합적으로 좀 준비를 해 두실 필요가 있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어쨌든 기출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출 문제만 잘 여러분들께서 풀어두시고 오답노트 잘 작성을 하셨다면 내년 건체평 시험도 좀 무난하게 점수를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또 이렇게 기출을 통해서 내년 시험도 잘 준비를 해보시죠. 긴 시간 너무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